네, 여러분. 방금 GDP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봤는데, GDP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보통 1년 동안 생산한 것을 다 더한 것을 우리는 GDP라고 합니다. 자, 생산자 국적 상관없고요. 그냥 한 나라 안에서, 영토 안에서만 생산하면 되고, 그 해 1년 동안 생산한 것만 됩니다. 중고 거래 안 됩니다. 자, 최종 생산물만 해당합니다. 즉 중간에 유통된 생산물, 즉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가는 생산물이 아닌 중간 단계에서 생산된 것들 포함 안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다 더한 것, 즉 1년 동안 생산된 걸 다 더한 것을 우리는 GDP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전 세계 국가의 GDP 순위를 선생님이 지금 띄우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 그리고 이어서 물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가라는 건 간단해요. 물건의 가격을 물가라고 합니다. 즉 사과 하나, 수박 하나, 배 하나 이러한 물건의 가격들을 모두 다 더해서 평균한 것을 물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100원, 자 사과, 그리고 배 가격이 100원이에요. 자, 세상에 물건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과와 배. 그럼 두 개 더해서 200원 이죠? 이걸 평균한 값 나누기 2 해보세요. 그럼 100원이죠. 이 나라의 물가는 100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배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200에서 100 더하면 300이죠. 한번 2 나눠볼까요? 150이 되네요. 즉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올라갑니다. 물가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어요. 모든 상품의 가격이 계속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 꼭 기억하세요. 많이 들어봤죠? 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인플레이션이다. 자, 선생님이 하나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0년이라고 할까요? 여기 2010년, 여기는 2020년입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호떡 4개에 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어요. 호떡이 4개가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 가격은 얼마인가요? 나눠보세요. 250원이죠. 자, 그런데 2020년이 되면요. 호떡 4개 아니고요. 2개밖에 못 사 먹어요. 1,000원 주면. 자, 1,000원에 호떡 2개. 그럼 호떡 한 개 가격은 500원이나 올랐어요. 자, 이때 우리 호떡을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호떡의 가치가 10년이 지난 2020년이 되면 호떡, 즉 호떡을 우리 물건이라고 했을 때 호떡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그죠? 원래는 호떡 하나가 25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를 사기 위해서 500원이나 되는 가치를 지불해야 호떡을 살 수 있다는 건 호떡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호떡의 가치는 올라갔지만 한번 보세요. 화폐라는 걸 돈을 의미해요. 돈. 자, 우리 돈 1,000원의 가치를 한번 볼까요? 2010년에는요. 1,000원이란 돈의 가치는 호떡 4개랑 바꿀 수 있었어요. 4개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면 2020년이 되면요. 이제 1,000원의 가치는 호떡 몇 개밖에 못 바꾸나요? 2개밖에 못 바꿔요. 옛날에는 호떡 4개나 바꿔줬는데 이제는 1,000원 주면 2개밖에 안 바꿔줘요.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면요.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5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즉 50원의 가치가 엄청났다면 2020년 오늘날 여러분들 50원 주면 그래도 좋아하겠죠. 그런데 5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문방구에서 별로 없어요. 그만큼 50원의 가치는 떨어졌어요. 10원의 가치 정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마트에 갔는데 앞에서 계산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10원짜리는 그냥 주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10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건과 돈은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면 일단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봅시다. 자,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자,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아까 화폐,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동산이나 금과 같이 물건의 모양을 형체라고 합니다. 형체가 있는 자산을 실물자산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이나 금을 우리는 실물자산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모양이 보이는 그런 자산을 실물자산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의 가치는 떨어질 때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죠. 자, 부동산이나 금도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물건. 그런데 재산이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실물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건의 가치는 상승한다. 즉 화폐, 돈으로 소득을 받는 임금 근로자. 자, 지난달 200만 원 받았어요. 이번 달 200만 원 받았어요. 다음 달에도 200만 원 받아요. 자, 200만 원의 가치는요, 점점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즉, 돈으로 소득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왜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재산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실물 자산 같이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이 실물 자산을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고요. 이런 실물 자산,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게 되죠.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화폐로 저축을 많이 한 사람, 현금 많이 쌓아놓으면 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여기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지난달 빌려줬던 돈의 가치보다 이번 달 돈의 가치가 훨씬 하락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화폐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외국 상품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지금 비싸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물가가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비싸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팔 때 외국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비싸면 외국의 물건을 쉽게 팔 수가 없습니다. 수출은 감소. 그 대신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오는 걸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값싼 물건을 많이 사오겠죠. 왜요? 우리나라 물가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물건 안 사죠.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겠죠. 그래서 수입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너무 쉽습니다. 소비자,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밑에서부터 볼까요? 소비자, 과소비하면 안 됩니다. 기업과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생산비가 절감이 되겠죠?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자, 은행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자율을 높인대요.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은행에 예금을 하면 많은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은행에다가 예금을 많이 하겠죠. 저축을 많이 해요. 예금이라는 건 저축의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중에 지금 풀려있는 돈을 은행에다가 많이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 돈이 은행으로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있는 돈의 양이 적어지겠죠. 자, 시장에 남아있는 화폐의 양이 적어지면 줄어들면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높여서 최대한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를 줄어들도록 유도를 하고요.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여야 돼요. 정부가 열심히 돈을 쓰게 되면 시중에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니까 재정지출 줄이고요.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해서 일단 소비를 줄여야 돼요. 시중에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의 양이 많이 늘어나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중의 화폐를 걷어들여야 돼요. 시중의 화폐가 많이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양을 줄여서 일단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정부도 재정지출이라는 건 정부가 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하는 지출을 소비라고 한다면 정부가 하는 지출을 재정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최대한 아껴야 돼요. 최대한 아끼고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동자, 소비자, 기업, 정부가 노력을 하면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겁니다.